전부 언니한테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위로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고 며느리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한 채, 정기예금 1억 4천만 원, 시어머니 명의 상가 보증금 5천만 원, 유언장에 적힌 재산 전부가 신우이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받을 것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법무사가 유언장 원본을 봉투에 넣으려는 순간 종이 뒷면에 볼펜 자국이 비쳤습니다. 며느리가 잠깐만요 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유언장을 뒤집자 흔들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신우이가 무섭다, 바꿔달라고 했지만 못 바꿨다. 17글자가 종이 뒷면에 눌러 쓰여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리가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문지른 흔적이었습니다. 신우이가 그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뭔데요? 유언장은 앞면이지. 법무사가 난처한 얼굴로 신우이와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열어서 갈색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7년치 간병 일지였습니다. 매일 시어머니의 혈압, 식사량, 투약 기록, 밤중 호출 횟수를 적은 노트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신우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누나와 아내 사이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봤지만 남편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복도에서 커피 자판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7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유언장 뒷면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신우이가 종이를 가져갔지만 사진은 며느리 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왜 며느리가 7년을 버텼는지, 신우이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유언장 뒷면에 그 글을 쓴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처음 모시기 시작한 건 7년 전,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직후였습니다. 새벽 4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며느리가 먼저 택시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야간 근무 중이었고 신우이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입원비 첫 달이 320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갔지만 퇴원 후 재활과 간병은 돈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쓰면 월 150만 원이 더 들었고 시어머니는 낯선 사람이 몸을 만지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43이었고 학원에서 중학생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월 120만 원이던 수입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기저귀를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죽을 끓였습니다. 식사를 떠먹이고 약을 챙기고 오전에 관절 운동을 시키고 점심을 차리고 오후에 병원을 다녀오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밤에는 2~3번씩 깼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부르면 일어나서 부축했습니다. 이 생활이 7년 동안 매일 반복됐습니다. 주말도 공휴일도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1년에 한 번 왔습니다. 설이나 추석에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와서 2시간쯤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올 때마다 시어머니 방을 둘러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엄마 이불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여기 왜 이렇게 냄새나? 며느리가 매일 빨래를 하고 환기를 시켜도 와병 중인 어르신 방에서 나는 냄새까지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지적만 하고 이불을 사다 주거나 간병을 교대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30분씩 통화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있을 때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는 그 통화가 끝나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누나가 뭐라고 했어요? 물으면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중에야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전화할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더랍니다. 엄마, 며느리가 엄마 재산 노리고 간병하는 거야. 엄마 돈 다 빠지면 며느리 사라져. 엄마 재산은 피가 섞인 내가 받아야지. 이걸 7년 동안 반복한 겁니다. 시어머니 통화 기록은 며느리 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폰으로 시누이와 통화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발신 기록에 날짜와 통화 시간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7년간 시누이가 건 전화 횟수는 대략 1000회가 넘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의 생활은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먼저 줄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이 반년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끊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가는 것도 줄었습니다. 시어머니를 2시간 이상 혼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옷장에는 7년 전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새 옷을 살 여유도 입고 나갈 곳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가져다 줬지만 간병에는 끼지 않았습니다. 네가 더 잘하잖아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20분쯤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고 하면 조금만 더 참아라고 했습니다. 그 조금이 7년이 된 겁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진 건 간병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에 치매 초기 증상까지 겹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잊었습니다. 병원 검사비가 월 80만 원씩 나갔고 약값도 올랐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통장 관리, 정기예금 만기 처리, 아파트 관련 서류를 전부 자기한테 넘기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엄마가 치매 오고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은행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매일 사는 제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누나 편을 들었습니다. 누나가 은행 출신이잖아. 돈 관리는 누나가 낫지.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누나 앞에서 작아지는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조차 딸한테 맡기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전화로 뭐라고 했는지 며느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과 인감이 시누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병원비 청구서를 시누이에게 보내면 시누이가 이체를 해줬는데 매번 금액을 확인하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영수증을 사진 찍어 보내면 알겠어라고만 답이 왔습니다. 간병 6년째 시어머니가 욕창이 생겼습니다. 엉덩이 아래쪽에 동전만 한 크기로 살이 파였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소독하고 연고를 발랐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에어 매트리스를 쓰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85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누이에게 에어 매트리스 비용을 요청했더니 시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꼭 필요해? 자세만 자주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그날 밤 자기 적금을 깨서 에어 매트리스를 샀습니다. 적금 잔액이 200만 원 남아 있었는데 그중 85만 원이 빠졌습니다. 남은 115만 원이 며느리가 가진 돈 전부였습니다. 그 즈음 며느리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봉투 안에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유언장 고치고 싶다. 딸한테 말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 날짜는 2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어 폰에 저장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확신한 건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바꾸고 싶었는데 시누이가 막았다는 것. 시어머니가 무섭다고 쓴 대상이 시누이라는 것.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유언장은 시어머니 본인만 바꿀 수 있고 시어머니는 이미 자기 의사를 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메모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누나한테 괜히 말하지 마. 일 커져. 며느리는 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저녁죽을 끓여야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쳐서 떨린 겁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간병 7년이 꽉 찬 뒤였습니다. 새벽 3시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호흡 소리가 이상해서 깼습니다. 숨소리가 끊겼다가 다시 붙었다가를 반복하더니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는데 손이 이미 차가웠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 도착 전에 사망 확인이 됐습니다. 장례는 3일장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장례 전체를 주도했습니다. 장지 선택, 화환 배치, 조문객 응대까지 전부 시누이가 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밥을 퍼냈습니다. 조문객 중 누군가가 며느리분이 7년을 모셨대요라고 말했을 때 시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여요. 장례가 끝나고 사흘 뒤 시누이가 법무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 검인 절차를 밟겠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처음 유언장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쓴 건 간병 시작 2년 전이었고 시누이가 그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마포 아파트, 정기예금, 상가 보증금, 전부 시누이에게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사가 상속인 모두 확인하셨으면 검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며느리는 유언장 종이의 뒷면이 보이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 순간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언장 뒷면에 쓰인 시어머니의 글씨.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시누이가 무섭다. 바꿔달라고 했지만 못 바꿨다. 며느리가 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시누이가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기업은 청구할 거야.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러면 누나랑 법적으로 싸워야 해.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7년을 감당했는데 이건 못하겠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간병일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2555일치 기록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혈압, 식사, 약, 배변, 밤중 호출, 병원 방문. 글씨가 또렷한 날도 있었고 지쳐서 흘려 쓴 날도 있었습니다. 노트 중간중간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손 잡아줘서 좋았다. 며느리가 끓여준 죽이 제일 맛있다. 시어머니의 말을 그때그때 옮겨 적은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노트와 유언장 뒷면 사진, 그리고 서랍에서 발견한 메모지 사진을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기업은 청구 가능합니다. 간병 기간, 기록의 구체성, 피상속인의 의사표시가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처음으로 숨을 한 번 크게 쉬었습니다. 기업은 청구 소송이 시작되자 신우이가 반격했습니다. 신우이 측 변호사가 주장한 건 이랬습니다. 유 원장 뒷면 메모는 법적 효력이 없다. 간병일지는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쓴 거라 객관성이 없다. 시어머니는 자필 유 원장을 통해 명확한 의사를 남겼으니 그걸 존중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한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 통장을 관리한 2년 동안 시어머니 정기예금에서 2,300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통장 거래 내역을 요청해서 확인한 겁니다. 2,3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신우이는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생활비로 쓴 거예요라고 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비와 생활비는 며느리가 신우이에게 청구해서 별도로 이체받고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빠진 겁니다. 법원은 며느리의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7년간의 간병이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상속 재산의 일부를 며느리에게 배분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전체 재산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 되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 돈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법원 복도에서 신우이와 마주쳤습니다. 신우이가 며느리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편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신우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신우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판결 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못났다. 며느리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 유 원장 뒷면 사진을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 벽 시계 옆에 걸었습니다. 흔들리는 글씨, 번진 잉크, 눌러 쓴 17글자.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신우이가 무섭다. 바꿔달라고 했지만 못 바꿨다. 그 액자 아래에 며느리가 간병일지 첫 페이지를 펼쳐서 나란히 놓았습니다. 첫 페이지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날. 혈압 212에 120. 새벽 4시 20분 병원 도착. 보호자 본인 혼자. 며느리는 그걸 가끔 보면서 시어머니를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또렷했던 날 며느리 손을 잡고 했던 말이 있었답니다. 네가 내 딸이다. 며느리는 그 말을 간병일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적으면 울 것 같아서요. 4천만 원은 며느리 이름으로 된 첫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간병을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7년의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시어머니가 뒷면에 남긴 글씨만큼은 아무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봄이 되면 며느리는 그 액자 앞에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백합 한 송이를 놓는다고 합니다. 유 원장 고치고 싶다. 딸한테 말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 잠깐만요. 전부 언니한테요? 이게 뭔데요? 유 원장은 안면이지.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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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내 딸이다.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신우이가 무섭다. 바꿔달라고 했지만 못 바꿨다. 잠깐만요. 이게 뭔데요? 유 원장은 안면이지.